그럼 지금부터 스마트 시티 물류 분야 뉴딜 투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승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면서 보니까 내일이 우리나라 절기산 경칩이더군요. 그래서 좀 포근한 날씨 덕분에 오시는 길이 힘들진 않으셨으리라 좀 예상을 해봅니다. 괜찮으셨습니까? 네, 봄은 또 희망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작된 또 한국판 뉴딜 스마트시티 물류 분야 투자 설명회를 계기로 해서 이 스마트시티 분야에도 따뜻한 훈풍이 불어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행사는 뉴딜 투자 설명회 7번째 행사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난 11월 6일 개최됐었던 디지털 분야 뉴딜 투자 설명회와 함께 어찌 보면 뉴딜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 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디지털과 그린을 결합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 사업인 스마트 시티, 스마트 물류 뉴딜 투자 설명회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투자 설명회는 한국판 뉴딜 정책과 또 핵심 사업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해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더불어서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뜻깊은 자리 소중한 걸음 해주신 분들을 저희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소개해 드릴 때마다 한 분 한 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윤성원 1차관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이세훈 금융정책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손봉수 원장님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은행 성주영 수석 부행장님께서도 자리 빛내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내빈 외에도 금융계 또 산업계 외신 기자분들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국토교통부 윤성원 1차관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차관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1차관 윤성원입니다. 오늘 행사에 함께해 주신 금융위원회 이세훈 금융정책국장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손봉수 원장님, 그리고 산업은행 성주영 수석부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기업인과 금융인 여러분,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직접 모시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관계자 여러분과 국민들께 정부가 금년에 조성 예정인 정책형 뉴딜 펀드를 소개하고 국토교통부가 뉴딜 사업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물류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작년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은 한 해였습니다. 주요 선진국들도 마이너스 성장의 늪을 벗어나지 못했고 우리나라 역시 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작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양호한 경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혁신과 도전을 멈추지 않은 우리 기업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적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7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디지털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은 변화하는 시대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물류를 중심으로 디지털 뉴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 시티 시장 규모가 2025년 8,200억 달러로 연평균 1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적인 IT 강국인 대한민국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스마트 시티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본격 추진되는 세종과 부산의 국가 시범 도시를 시작으로 국민 모두가 생활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스마트 시티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대면 문화의 확산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는 물류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로봇, 사물 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매년 20곳 이상의 스마트 물류센터를 지원하고 2027년까지 물류혁신 R&D에 약 1,500억 원을 투입하여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지만 민간이 함께 뛰어야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기업이 선도적으로 신사업을 발굴 육성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간의 뉴딜 펀드 참여 확대를 위한 오늘의 설명회가 무척 반갑고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한국판 뉴딜 펀드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 자금을 보다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인하고 신산업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향후 5년간 20조 원 규모로 민과 관이 함께하는 정책형 뉴딜 펀드를 조성하여 뉴딜 관련 기업과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뉴딜 사업에 민간 자본이 적극 참여하도록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반 국민들께서도 참여하실 수 있는 국민 참여형 펀드도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 보여주었듯이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더 큰 힘을 발휘하며 기회를 만들어가는 저력이 있습니다. 오늘 투자 설명회가 산업계와 금융계가 뉴딜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한국판 뉴딜 펀드가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기여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토교통부 윤성원 1차관님의 개회사였습니다. 스마트시티 앞으로의 추진 계획과 지원 규모까지도 말씀을 해주셨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까지 당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손봉수 원장님의 축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손봉수 원장입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주관하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참석해 주신 국토교통부 윤성원 차관님, 금융위원회 이세훈 국장님, 산업은행 성주영 수석 부행장님, 그리고 장병돈 부행장님, LH 한병홍 스마트도시 본부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많은 관심을 갖고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는 산업계와 금융계 여러분께도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도 작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는 디지털 분야, 미래차 신재생에너지 분야, 스마트팜 분야 등 뉴딜 투자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물류를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국토교통부의 R&D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매년 R&D 사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술 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천억 규모의 R&D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기술 사업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스마트시티 사업은 2018년부터 국가 혁신성장 동력 프로젝트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종료 시점인 2022년까지 약 1,300억 원을 투자하여 대구시와 시흥시의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을 실증하게 됩니다. 코로나 K 방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이 바로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사업이 통해서 얻어진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더불어 세종시, 부산시 등 국내 지자체뿐만 아니라 덴마크 코펜하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콜롬비아 보고타 등 해외 여러 나라의 도시와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우리의 성과를 국내외로 보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물류 분야에 있어서는 2014년부터 고속 자동화 물류 장비, 접이식 컨테이너 등을 추진해서 이미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약 1,500억 원을 투자해서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배송, 그리고 인프라 혁신 기술 개발, R&D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연간 약 5천억 원의 생활 물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스마트 시티 사업과 스마트 물류 분야의 기업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한국판 뉴딜 펀드가 절실합니다. 국토교통 분야 기술 기업이 강소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해 주신 금융계, 산업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손봉수 원장님의 축하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은행 성주영 수석 부행장님의 축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여기 그 산업은행 그 벤처 기업인들이 와서 그 회사를 소개하는 그런 장소인데 오늘 또 이렇게 그 뉴딜 관련된 스마트 시티, 스마트 물류 투자 설명회를 또 여기서 또 받게 되니까 우리 IR 센터를 참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또 그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또 소개해 주셨듯이 또 외신까지 또 이렇게 그 외신인지 외국계 투자자이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분들까지 또 오셔서 이렇게 참여하셔가지고 이걸 보니까 정말 관심이 이게 안팎으로 참 큰 사업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산업은행 수석뱅장 성주영입니다. 그 4차 산업혁명 확산과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경제산업 전반에 걸쳐서 산업 간 융합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핵심 과제인 SOC 디지털화 분야에
투자 설명회가 개최된 것은 매우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국토교통부 윤성원 차관님, 그리고 금융위원회 이세훈 국장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손봉수 원장님, 그리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한병홍 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투자 설명에 참석해 주신 금융 산업 분야 전문가 여러분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투자 설명의 주제는 스마트 시티와 그리고 스마트 물류입니다. 스마트 시티의 핵심은 공간의 디지털화라고 생각합니다. AI 그리고 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는 교통, 방범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연관 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에너지, 통신, 재난 예방 등 도시 인프라에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다면 삶의 질은 높아지고 우리 산업은 한층 고도화될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 물류는 유통의 디지털화입니다. 팬데믹 이후 비대면 산업이 급성장하고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물류 시스템의 혁신도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물류 플랫폼 구축, 그리고 물류센터 자동화, 라스트 마일 배송 등 우리 물류 경쟁력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물류 육성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구현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정책적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산업은행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기여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기 위해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 펀드를 조성해서 SOC 디지털화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서는 최소 20% 이상을 SOC 디지털화 등에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를 다수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5조 원 규모의 대한민국 대전환 뉴딜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자생적 뉴딜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3천억 규모의 스마트 물류 펀드도 올해 안에 결성을 마무리해서 물류 산업 혁신을 위한 투자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인증한 스마트 물류 센터에 대해 2차 부전을 활용한 우대 상품을 출시하고 KDB 넥스트 라운드를 통해서 물류 벤처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등 유망 기업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스마트 시티, 스마트 물류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은 장기적으로 진행돼야 할 대규모 사업입니다. 저희 산업은행은 그동안 축적한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기업금융 역량을 활용해서 뉴딜 인프라 투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뉴딜 투자 설명회가 정부, 금융권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발하게 교환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내는 뜻깊은 만남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투자 설명회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한국판 뉴딜을 통해 한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산업은행도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산업은행 성주영 수석 부행장님의 축하 말씀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함께 걸어가실 두 분의 축사였던 것 같습니다. 손봉수 원장님 그리고 성주영 수석 부행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오늘 투자 설명회를 위해서 바쁜 걸음 해주신 분들과 함께 잠시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원 차관님 그리고 이세훈 금융정책국장님, 손봉수 원장님, 성주영 수석 부행장님께서는 앞쪽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 위해서 또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 주실 거고요. 오늘 또 에너지를 실어주기 위해서 현장으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오늘을 기념하는 기념 촬영을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에 있는 카메라를 향해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여러분의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류라고 하면 오른손으로 힘차게 있는 힘껏 파이팅을 외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도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힘을 실어보죠.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류 파이팅!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소중한 걸음 해주시고 또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물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주실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장례가 정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오늘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는 두 가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성장금융과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1부 세션과 2부 세션까지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스마트 시티, 스마트 물류 뉴딜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오늘은 1부 세션과 2부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중간에 저희가 휴식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 지침 준수하면서 참석해 주신 참석자분들이 계시는데 이 휴식 시간을 통해서 좋은 정보도 나누시고 좋은 의견도 공유하시는 시간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성장금융과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저희 투자 설명회 많은 분들이 관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시다가 세션 발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부와 2부 세션까지 끝낸 이후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답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발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부 첫 번째 발표는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박선용 사무관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부터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에 대한 발표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박선용 사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시티는 세계적인 화두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는 왜 스마트시티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전 세계 인구의 55%가 도시에서 바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엔은 2050년까지 인구가 90억 명으로 크게 증가하며 도시화율도 7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화율도 80% 이상으로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도시의 인구와 자원 소비가 집중되면서 각종 사회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하여 새로운 대안으로 스마트시티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정방위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주요국들은 시범도시 구축, 리빙랩 조성, 데이터 플랫폼 운영 등 각자의 다양한 방식으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스마트시티는 무엇일까요? 스마트시티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바꿔주는 도시부터 자원과 환경을 보호하는 도시까지 사람마다 생각하는 스마트시티의 모습은 매우 다양합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따르면 세계에는 120여 개에 달하는 스마트시티 정의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국가별 여건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 시티를 4차 산업혁명의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며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강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스마트합니다. 우리는 5G, 스마트 기기 등 매우 우수한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 LG와 같은 혁신 기업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국민은 높은 인터넷 활용률과 교육 수준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다양한 도시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새로운 도시와 인프라를 건설하였으며 이후 급속한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압축적으로 도시 개발을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와 도시의 강점을 결합하여 2000년대부터 유비쿼터스 도시라는 정책 브랜드 하에 다양한 스마트 솔루션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스마트 시티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신도시 ICT 기술을 접목한 유비쿼터스 조성을 시작으로 그간 구축한 시스템을 연계하고 이후에는 신도시, 기존 도시, 노후 도시 등 도시 성장 단계별로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장 그리고 진화해 왔습니다. 스마트 시티 추진 전략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 시티를 통하여 당면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시민을 배려하는 포용성을 지향하는 한편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시티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신도시 기존 도시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R&D 추진, 인적 자원 확보 등 기반을 구축합니다. 셋째,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규제 개선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넷째, 세계 각국과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기 위하여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인 맞춤형 도시 모델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시범 도시는 백지 상태 부지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총집약하는 미래 도시 모델로서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두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종은 2023년, 부산은 2021년에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종입니다. 세종은 인공지능 기반의 도시를 컨셉으로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 등 7대 혁신 요소를 통하여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세종은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적인 시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 일부 구역을 소유 차량 제한 구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는 퍼스널 모빌리티나 자율주행 셔틀과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버스, 택시, 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 등 모든 교통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서비스도 도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헬스케어입니다. 세종은 도시가 하나의 거대한 병원처럼 기능하는 헬스케어 테스트베드도 구축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최적 경로로 출동 구조하고 이동하면서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병원 도착 즉시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종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버스타운입니다.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세종에서 구현될 혁신 서비스를 먼저 체험하고 다양한 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는 혁신 공간입니다.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며 올해 말 오픈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산 시범도시입니다. 부산은 데이터와 증강현실 기반의 도시를 컨셉으로 로봇, 물, 에너지 등 10대 혁신 요소를 통하여 최첨단 수변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로봇 분야입니다. 부산은 세계적인 로봇 도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로봇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케어 로봇, 택배, 주차 로봇 등 다양한 생활 로봇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산 시범도시는 물특화 스마트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순환 전 과정에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도시의 물을 100% 재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부산의 첫 번째 주거단지인 스마트 빌리지가 올해 말 입주를 시작합니다. 총 56세대인 스마트 빌리지는 모든 세대가 제로에너지 주택으로 건설되며 실제 사람이 거주하며 혁신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범도시에 검증된 서비스는 앞으로 조성될 3기 신도시 등에도 적극 도입할 계획입니다. 기존 도시를 대상으로도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업인 스마트 챌린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챌린지는 민간기업, 지자체, 시민이 함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솔루션을 발굴하고 이해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전역의 스마트 솔루션을 구축하는 시티 챌린지,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에서 교통 안전 방법 등을 특화하는 타운 챌린지, 그리고 올해 신규 도입된 효과가 검증된 서비스를 확산 사업, 그리고 대학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솔루션을 발굴하는 타운 챌린지 등 4개로 구분됩니다. 현재 28개 도시에서 125개 솔루션이 실험 중에 있으며 올해 스마트 챌린지 사업은 공모가 진행 중이며 4월까지 총 44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스마트 시티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 방범, 환경 등 도시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연계하는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108개 지자체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112, 119, 재난만 등을 연계하여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계속 고도화할 계획이며 나머지 지자체에도 순차적으로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 도시 조성을 목표로 대구시, 시흥시에서 기술 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개발하고 실증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년간 약 1,3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 76개의 기업, 연구기관, 대학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 파악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 윤제도 육성코자 합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등 6개 대학과 함께 매년 360명 대학생에게 장학금, 인턴십 및 창업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우리 정부는 2008년 스마트 도시 관련 법률을 제정한 바 있으며 그간 3차례 개정을 통하여 시범도시 내 자율차, 드론, 개인정보 활용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를 제공한 바 있으며 스마트시티 관련 규제를 일괄 해소하는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하였으며 규제 완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데 있어 거버넌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과 시민 모두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기업의 협력과 소통을 위해 출범한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는 현재 504개 회사가 활발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청년들의 창업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공공구매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세계 각국과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도 구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KCT 네트워크 국제 공모를 지난해 신규 추진하였으며 11개국 12개 사업을 선정하여 스마트 시티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형 스마트 시티에 수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제 공모가 진행 중이며 6월경에 11개 내외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국형 스마트 시티 모델 수출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공기업인 LH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스마트 솔루션 해외 수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19년부터 새롭게 출범한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를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는 동아시아 최대 국제 행사 규모로 키우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G2G, B2B 협력을 강화하고 전시와 컨퍼런스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에는 개최하지 못하였지만 올해는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3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스마트 시티 추진 전략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첫 번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박선영 사무관님의 발표였습니다. 세계가 왜 스마트 시티에 집중하는가라는 그 원인 분석을 시작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갖는 그 장점, 강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언급해 주셨고요. 앞으로 추진해 나갈 4가지 전략까지 발표에 담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 및 앞서 잠시 등장을 했습니다만
다만 스마트 챌린지 추진 현황에 대한 발표를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신광호 LH 스마트 개발처장님이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과 공유해 주실지 지금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LH 스마트시티 도시개발처장 신광호입니다. 지금부터 LH 스마트시티 조성 및 투자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과 도시를 바꿀 만큼 영향이 크며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도시에 녹아들어 스마트시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LH에서도 도시 문제 해결과 융합 신산업의 창조적 엔진인 스마트시티의 조성에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은 LH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LH의 스마트시티 조성 현황 및 투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H는 국민의 주거 생활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목적으로 2009년 10월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토지의 취득 개발 및 비축 공급, 주택의 건설, 도시 개발 정비, 남북 경협, 도시재생 사업, 해외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원은 9,700명입니다. 재무 현황입니다. 자산은 184.3조, 부채는 131.9조 원입니다. 당기 순이익은 1.4조 원으로 공기업 최고 수준입니다.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20만 호의 주택 건설과 128만 호의 임대주택 건설 운영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터전을 만들어 왔으며 택지 개발과 지역 균형 개발 사업을 통해 사회 발전의 터전인 도시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울러 산업 물류 단지를 통해 국가 경제의 발전의 터전을 만들어 왔습니다.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65%가, 한국은 88%가 도시에서 거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따른 각종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는 변화가 필요하고 LH는 그 해답을 스마트 시티에서 찾고 있습니다. LH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국가 혁신 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스마트 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기존 도시 위주로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는 유럽 선진국과는 달리 신도시 개발과 기존 도시 재생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 성장 단계별 다양한 스마트 시티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스마트 시티인 세종입니다. 세종은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50만 명이 거주하는 데입니다. 현재 전체 면적의 60%가 조성되었으며 27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30년까지 조성되는 사업임에 따라 최신의 스마트 기술과 서비스를 지속 도입하고 시민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모든 시민이 스마트 시티의 보편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용적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니즈에 맞는 서비스와 정책 발굴을 위해 공공, 민간, 시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통한 도시 문제 해결과 데이터 기반의 도시로 도약을 위해 디지털 트윈 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8년 1월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된 세종 5-1 생활권입니다. 공공, 민간, SPC가 도시를 운영하며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함께 오픈 데이터를 통해 민간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도시 내에서 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종 국가 시범도시는 차량 위주의 도시 구조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보행 중심의 도시 가치를 복원하고자 공유차 기반 구역을 도입하였습니다. 공유차 기반 구역 내에는 개인 차량 이용을 제한됩니다. 내부는 보행 중심으로 퍼스널 모빌리티와 자율주행 서트를 이행하고 외부는 간선 급행버스, 공유차 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유차 기반 구역은
미래 기술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스마트 시티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국가 시범도시는 데이터의 생산, 가공, 소비를 있어서 공공, 민간, 시민이 함께 참여해서 공동 도시 운영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으로 구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LH는 국가 시범도시 축소판이자 스마트 혁신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퍼스트 타운을 연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범도시 남측 43,000제곱미터의 부지에 홍보관, 복합 커뮤니티, 창의혁신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세종국가시범도시 SPC의 민간 부분 사업자로 LG CNS를 대표사로 하는 세종 오원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올 연말 SPC 설립을 통해 글로벌 혁신 스마트 시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SPC는 법인 설립일부터 15년 이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구축 운영하며 총 21개의 스마트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LH는 18년 12월 쟁쟁한 세계 도시들 가운데 세종이 유일하게 세계 최초의 스마트 시티 국제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LH는 세종 이외에 조성 중인 41개 지구에 대하여도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횡단보도 등 상용화된 스마트 체감 솔루션을 도입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고양 창릉 등 5개, 3개 신도시에는 수도권 출퇴근 시간 전략을 위한 슈퍼 BRT와 스마트 그리드, 수소 충전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 시범도시의 혁신 기술과 최신 상용 기술을 적용하여 최첨단 글로벌 스마트 시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성장 동력을 잃고 쇠퇴하는 기존 도시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18년부터 지역 특색에 맞는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하는 스마트 타운 챌린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역사 문화를 테마로 한 김해에는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주차장, 미디어 파사드 등 미디어 파사드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객의 편의와 역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기존의 스마트 챌린지 사업에서 효과가 검증된 우수 솔루션을 지방 소도시까지 확산하는 스마트 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 반영된 동사업은 2025년까지 진행되며 연간 사업비 규모가 600억 원으로 이 중 50%는 지방비와 매칭하여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태 정도가 심한 구도심에는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도시 재생과 스마트 시티를 접목한 스마트 시티형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LH는 대한민국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대표 공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스마트 홈 요소 기술 개발과 함께 실증 확산을 통해서 주거 문화 혁신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스마트 시티 기술을 보유한 중소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 LH 사업지구 내 테스트 베드와 실증 비용을 지원하고 사업화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주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혁신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동탄2 인큐베이팅 센터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상반기에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코워킹 스페이스 등 창업 공간과 공공 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할 예정으로 2023년까지 519억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시티 리빙랩은
시민이 스스로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문제점을 찾고 스마트 기술을 통해 해결하는 혁신적인 거버넌스입니다. LH에서는 세종 1-4 생활권을 시작으로 리빙립 운영 확산 등에 2023년까지 68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LH는 데이터 중심의 도시 운영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용을 위한 시민 참여형 플랫폼을 구축을 통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신규 서비스 발굴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18년에는 세종시, 화성시와 협업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책을 찾는 다양한 실험을 한 바 있습니다. 19년도에는 클라우딩 소싱 기반 플랫폼인 컴파스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컴파스를 이용하여 10개의 지자체의 도시 문제 해결 솔루션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솔루션은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해시 화재 발생 예측 모델은 화재 발생 예측 정확도가 최대 83%로 김해시에서 지금 CCTV 설치 등 화재 예방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LH는 공간 데이터 기반의 부동산 종합정보, 산업단지 입지 분석 서비스 등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H의 통합적인 도시운영 관리 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도시운영을 접목한 LH형 도시 플랫폼을 구축하여 글로벌 무대에서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새로운 한류 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10년 후 도시 인구만 11억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미얀마 등 신흥국에는 대규모 개발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신남방 정책을 필두로 1조 5천억 규모의 글로벌 펀드 조성과 함께 ODA 사업을 활용하여 민간의 스마트 시티 진출을 적극 지원 중에 있습니다. LH는 현재 쿠웨이트, 미얀마,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에서 도시 여건과 경제 상황에 맞는 스마트 시티 조성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압둘라 신도시입니다.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는 2.6조 원의 규모의 메머드급 신도시로서 19년 1월 쿠웨이트 정부와 예비 사업 약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LH는 도시 조성과 함께 에너지 인프라 부분에 주요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LH는 매년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 스마트 시티 홍보관인 스마티움을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국제 인증 홍보, 국제 인증 확대 등 다양한 스마트 시티 홍보 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펀드에 대한 관심 및 투자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망하며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신광호 LH 스마트 개발 처장님의 발표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시티 세종에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이라든가 추진 경과에 대해서도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라든가 LH의 해외 진출 전략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나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여러분도 착용하고 계시지요. 발표자분들께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표하는 게 쉽지 않아서 조금 숨이 거치실 수도 있고요. 발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점도 있다는 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인데요. 세 번째 발표는 K 물류 도약을 위한 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첨단 물류과 강윤진 사무관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물류산업 혁신을 위한 K-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강윤진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 물류산업이 처한 환경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초고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물류산업도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확산이나 1인 가구 증가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서 물류업계는 소량 다품종의 물류를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물류창고는 점점 대형화되고 고도화되는 추세입니다.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이나 아마존과 같은 선진 물류 기업들은 속도와 효율이 곧 핵심 경쟁력임을 간파하고 IoT, AI, 로봇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요소 기술들을 물류 처리 전 과정에 적용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가 우리 곁에 좀 더 빠르게 다가오면서 특히 생활물류 산업 위주로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19년 대비 20년에는 전년 대비 20% 이상 택배 물동량 등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온라인 신선식품 구매 규모 역시 2010년 대비 3배 이상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택배 산업 성장의 이면에는 택배 기사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일하는 그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택배 근로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택배 터미널 내 노동 강도를 저감할 수 있는 자동화 설비 도입 역시 중요한 저희의 정책적 축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저희 국토교통부는 우리 물류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도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K 스마트 물류 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노동 집약적 산업이란 인식 아래 부족했던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산 첨단 물류 기술을 확보하며, 특히 업계에서 지금 현재 요구가 높은 도심 내 생활 물류 시설을 확충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체 물류 과정에 자동화 첨단화를 이루어내고 스마트 물류 인프라를 충분히 확충하여 K 스마트 물류를 구현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스마트 물류란 IoT, 로봇,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입고부터 출고까지 물류 전 단계에 걸쳐서 자원이나 화물의 이동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최적화 효율화를 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고도화된 스마트 물류센터는 단순한 디지털화나 자동화를 넘어 전체 물류 프로세스를 스스로 판단하고 최적화 효율화하는 수준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 물류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우리 물류 산업은 시장에 좀 더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고객에게는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원가 및 자원 소비를 절감하는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미국 아마존의 경우에는 AI 기반 첨단 물류센터를 도입하여 약 15,000대의 자율 운송 로봇을 투입해서 창고 운영 비용을 5분의 1 수준으로 절감했다고 합니다. 스마트 물류센터 주요 기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로봇이 화물을 직접 피킹해서 작업자 앞으로 이동시켜주는 Goods to Person 기술, 또 물류센터 내 모든 장비나 화물 이동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구현해내고 시뮬레이션까지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 또는 화물의 포장이나 적재 작업 등을 자동화할 수 있는 로봇 암 기술, 또 스마트 고글이나 스마트 센싱 같은 기술들도 점점 물류센터 내에 도입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K-스마트 물류 육성을 위한 첫 번째 저희의 전략으로는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등 스마트 물류 육성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낙후된 물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물류 작업의 첨단화, 자동화 정도에 대해 물류 처리 과정별로 평가하고 건물의 구조적 성능이나 성과 관리, 정보 시스템 적용 수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에서 5등급까지 인증 등급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특히 택배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노동 의존도가 높은 분류 작업이나 상하차 등의 작업에서 자동화 설비의 도입 여부를 좀 더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빠르면은 저희가 3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인증 신청을 받아서 인증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의 가장 큰 혜택은 2차 보전 지원 혜택입니다. 인증된 물류센터들이 좀 더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2차 보전 상품을 운영하고 시중금리 대비 약 2% 수준의 2차 보전을 지원하게 되는데 2차 보전율은 아무래도 인증 등급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둘 예정입니다. 절차는 먼저 인증을 획득한 후에 은행으로부터 대출 심사를 받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원 대상 자금은 스마트 물류센터를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경우 또는 구입하는 경우 시설이나 장비를 고도화하는 경우 등이며 또 스마트 물류센터를 실제로 아직 짓지 않았더라도 예비 인증을 통해서 시설 자금에 대한 대출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물류 실증 단지 조성입니다. 이는 생활 물류가 더 이상 이제는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이자 도시 기반 인프라라는 인식하에 물류와 시민이 공존하는 융복한 물류 도시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 먼저 신규 도시 대상으로는 디지털 물류 시스템이 처음부터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구현될 수 있도록 도시교통 등 유관계획과 연계하여 반영하고 기존 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로봇이나 드론 배송 등을 실증할 수 있는 도시 단위의 거대한 물류 신기술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셋째는 저희가 올해부터 물류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대규모 물류 R&D를 시작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다음 발표에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할 내용이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약 7년간이고 전체 투입 비용은 1,461억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총 2대 중점 분야의 13개 핵심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며 대표적인 기술을 몇 개 소개드리면 도시철도 등 지하 공간을 활용한 도시공동 물류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재사용 가능한 포장 기술, 전기 배달 이륜차와 같은 친환경 기술, 그리고 또 안전한 콜드체인 운송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술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 물류 인프라를 적재적소에 확충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활물류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 교통 교점에 이커머스 지원을 위한 물류단지 3개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예정지는 화성, 구리, 의정부 세 곳이며 현재 수도권 외곽에 산재해 있는 물류창고를 한 곳으로 모으고 물류뿐만이 아니라 유통, IT, 제조 기능을 복합한 대규모 이커머스 물류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체적 단지별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화성 구리의 경우 현재 LH가 사업 시행자로서 공공기관 예타를 받기 위해서 올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의정부 물류단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미군기지 반환부지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은 조금 더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유형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높아서 물류센터 확보가 어려운 중소물류업체들을 위해서 공공에서 보유한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동 물류센터를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LH 천안 물류단지 내의 유보지를 활용해서 약 3층 규모의 복합 물류센터를 조성하고 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임대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철도 차량 기지에도 현재 유휴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좀 중소규모의 택배 분류장을 조성할 계획이고 22년까지 보시는 바와 같이 3군데를 시범적으로 조성한 후에는 이제 23년 이후에 7개소를 단계적으로 공급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지하철 차량 기지에 이런 물류센터를 좀 전진 기지로 삼아서 나중엔 지하철 배송까지 실현하고 라스트 마일 배송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생활 물류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중소배송시설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현재 서울교통공사나 도로공사, 철도공사, 철도공단 등 관련 유관 공공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 고가 하부라든지 철도 역산의 유휴지 등인데요. 현재 저희가 2월에 시범적으로 5개소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대상은 이제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계획 사업동 평가와 경쟁 입찰을 거쳐 최종 입주업체를 선정하게 되고요. 이 업체에서는 도로 조명 허가나 국유재산 사용 허가 등을 거쳐 해당 부지를 생활물류시설로 한 10년 정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도 지금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좀 더 협업 주체를 확대해서 가용 부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K물류 도약을 위한 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강윤진 사무관님의 발표였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정말 우리 생활 많은 것을 바꿔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물류 시장의 급변하는 모습 여러분도 느끼실 텐데요. 얼마나 발빠르게 또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1부 세션의 마지막 발표가 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디지털 뉴딜 연계 국토교통 R&D 추진 전략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하실 텐데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은호 혁신성장본부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뉴딜과 연계된 국토교통 연계개발 사업 추진 전략을 발표할 진흥원의 이은호입니다. 오늘의 자리가 국토교통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가 디지털 뉴딜에 연계되고 그리고 소중한 이런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방향을 간략히 소개하고 스마트시티와 생활물류 사업단의 핵심 기술과 서비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토교통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와 진흥원의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토교통 연구개발 투자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 R&D는 타부처 R&D와 다르게 타부처에서는 기초과학 육성이나 아니면 산업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서 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국토부는 4가지의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다양한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 적용의 대상이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연구 성과를 인프라에 적용하여 국토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로는 기술의 수요가 공공 분야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술의 전주기적인 성능과 안전성 검증이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형 고속열차나 코로나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과 같이 기술 개발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어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 R&D는 현재 최근 10년간 연평균 4.7% 정도씩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이 현재는 올해 6,031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총 예산의 42.7%인 2,573억 원을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과제에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대면 서비스 산업과 SOC 디지털화를 촉진할 핵심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 시티와 생활 물류 기술 확보를 위한 2개 사업단의 핵심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스마트 시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사업은 데이터 기반 스마트 시티 구현을 통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삶의 질 향상 및 디지털 경제 성장을 위해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1,400여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기반 스마트 시티 혁신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개방형 도시 데이터 허브, 유즈 케이스형 도시 문제 해결, 그리고 리빙랩형 비즈니스 창출이라는 3가지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각각 핵심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기술인 스마트 시티 내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4개의 세부 과제로 나누어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개방형 데이터 허브 아키텍처 및 핵심 기술, 대규모의 실시간 IoT 데이터 처리를 위한 인프라와 네트워크 기술, 수집된 데이터를 디지털 트윈을 통해 가상 공간에서 활용하는 기술, 마지막에는 스마트 시티 허브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관리 모델을 개발하고 기관 협력 및 성과를 확산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4개의 세부 과제는 대구시 도시관리 시스템과 시흥시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에 활용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기술은 유즈 케이스형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4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 및 개인 이동 수단에 대한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및 주차 공간 공유 지원 기술, 도시 내 재난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저감하는 재난 안전 및 긴급 군항 기술, 도시 공간에서 생성되는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 연계하여 유즈 케이스 서비스를 검증하는 기술,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참여형 디자인 싱킹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술, 이 4가지 세부 과제는 대구광역시에 실제 적용하여 검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기술은 리빙랩형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한 5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소싱 기반으로 도시의 대기 환경을 측정하고 예측하는 기술, 시설물 통합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증하는 기술, 독거노인을 위한 토탈 케어 시스템과 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기술, 도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이터 허브 기술, 그리고 마지막 과제는 시흥시의 지역수에 기반한 스마트시티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과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나 협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금일 설명회 현장에 마련된 상담 부스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물류 혁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물류 혁신 사업은 물류산업의 스마트화와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사람 중심의 물류산업 혁신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올해부터 7년간 총 1,4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 상반기 중에는 생활물류 배송 및 인프라 기술, 그리고 물류 디지털 정보통합 기술 2가지 중점 분야에 대해서 핵심 기술을 개발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연구 개발을 상반기 내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각 핵심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기술은 공공인프라 기반 도시공동 물류기술입니다. 기존 택배사별로 운영되던 거점센터를 통합한 공동 물류센터를 위한 인프라와 장비를 개발하고 도시철도 차량을 통해 물류를 처리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기술은 생활물류 안전과 환경 부하를 저감하는 배송 및 포장 기술입니다. 좋은 상품 배송에 적합한 패키징 용기를 개발하여 포장용 생활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경유차 운영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감소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기술은 배송기사의 업무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스마트 말단 배송 및 보관 기술이고요. 네 번째 핵심 기술은 물류기업의 효율성 형성을 위한 디지털 정보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물류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플랫폼을 개발해서 화물 운송 사업 정보와 창고 및 시설 정보를 통합하고 육상 화물 운송 정보를 연계하여 민간 물류기업에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핵심 기술은 신선 물류와 의약품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화물의 상태 정보를 관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술이고요. 여섯 번째는 물류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디지털 솔루션 기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핵심 기술은 물류 분야 인증 체계 및 실증 검증이 주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화물 운송 안전관리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실증 검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행사가 끝난 후에 상담 부스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주요 프로그램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혁신기술의 개발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수요 연계형 R&D로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시작품 제작과 인증 및 검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공공기관의 구매 조건부 R&D에도 3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3월까지 온라인 기술마켓을 구축하여 우수기업의 판로 개척과 홍보를 지원하고 발주처와 투자자의 네트워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 투자를 확보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기술 개발, 인증 및 사업화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는 민간 투자 연계형 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 분야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고 초기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기부의 창업 지원 패키지와 연계한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올 하반기에는 국토교통 K 스타트업 대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둘째로는 초기 창업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34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로는 국토교통 기업을 위한 사업 공간 및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 벤처밸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의 비즈니스 개척에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활성화하고 개선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디지털 뉴딜 정책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다양한 연구개발 프로그램과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스케일업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은호 혁신성장본부장님의 발표였습니다. 국토교통 R&D의 특징과 또 핵심 기술까지도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요. 또 궁금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권하시는 멘트까지 발표에 담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1부 세션에서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마 발표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질문 있습니다 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희가 2부 세션까지 진행을 한 이후에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류 분야 뉴딜 투자 설명의 1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신 이후에 저희가 2부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시 20분부터 2부 세션은 이어가겠습니다. 네. 쉬시는 시간 동안 인사도 나누시고 좋은 정보들도 공유하셨으리라 생각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투자 설명의 7번째 행사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류 뉴딜 투자 설명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2부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역시 한국성장금융과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는요. 스마트시티와 물류 분야의 주요 투자 사례 대해서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과 투자 계획에 대한 발표 여러분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세션 첫 번째 순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OC 디지털 분야 스마트시티 투자 사례에 대한 내용 함께 하실 텐데요. 스톤브리지 벤처스의 송영돈 이사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SOC 디지털 분야 스마트시티 투자 사례 발표를 맡게 된 스톤브리지 벤처스의 송영돈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투자 사례를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저희 스톤브리지 벤처스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분야별의 유망 초기 스타트업에 먼저 선제적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이후에는 또 적극적인 후속 투자를 통해서 그 회사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니콘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벤처 캐피탈입니다. 제가 이후 설명드리고자 하는 그 투자 사례도 이러한 저희의 투자 철학이 잘 녹아드는 사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마트 시티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도시의 다양한 IT 신기술을 접목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 모델을 말합니다. 스마트 시티의 세부 분야에는 교통, 환경, 안전,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가 있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교통 분야의 노타 사례 그리고 안전 분야의 니어스랩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노타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타는 2015년 4월에 설립된 온디바이스 AI 전문 업체입니다. 온디바이스 AI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온디바이스 AI라는 말은 이 AI 모델이 서버 통신을 하지 않고도 제한된 컴퓨팅 파워를 가진 엣지 디바이스 환경 안에서도 구동이 가능한 AI를 뜻합니다. 최근에 AI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딥러닝이라는 어프로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딥러닝이라는 방법론이 생기면서 이 AI 모델의 성능이 급격히 올라가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다만 이 딥러닝 모델의 단점이
그 모델의 그 네트워크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 용량이 매우 크고 그리고 매우 높은 연산량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노타의 온디바이스 AI 경량화 기술을 접목하게 되면은 이 큰 AI 모델을 압축해서 다양한 드론, 로봇, IoT 기기, 다양한 엣지 디바이스에 이 AI 모델을 임베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노타에 대해서 저희 스톰브리지 벤처스는 2019년 8월에 시리즈 A 단독 투자, 2020년 6월 시리즈 B 2차 투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투자를 하였고요. 두 번 모두 신주식을 인수하는 지분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1차 투자 이후에 노타의 기업 가치는 3배 이상, 매출은 10배 이상, 고용은 4배 이상 증가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 노타의 시리즈 B 같은 경우에는 삼성, LG가 동시에 전력 투자를 진행한 조금 국내에서는 매우 희귀한 사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타에 대해서 조금 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노타는 그 딥러닝을 이용해 서비스 제품을 개발하는 모든 기업이 고객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전 기반의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 주 타겟이고 주요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 CCTV 기반 서베일런스, 얼굴 인식 기반의 출입 제어 등을 둘 수 있습니다. 그 왼쪽에 나와 있는 노타의 주요 프로젝트 하나하나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리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건설사에서 그 노타의 기술이 접목된 카메라를 통해서 그 건설 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솔루션을 구축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그 CCTV에 노타의 기술을 접목해서 CCTV가 사람을 인식하고 그 사람의 동선을 추적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을 구축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그 엣지 디바이스가 서버 통신을 하지 않고도 얼굴 인증을 수행해서 출입 제어 솔루션을 구현한 사례이고요. 마지막 사례는 유통사가 카메라를 통해서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재고 관리를 용이하게 해주는 솔루션을 구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금 노타의 기술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는 그 노타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입니다. 그 노타는 최근에 경기도 평택시를 지원으로 인공지능으로 교통 신호를 제어하는 실증 사업을 성공리에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교차로에 노타의 기술이 접목된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 카메라가 그 실시간으로 교통량 그리고 뭐 보행자 그리고 응급 차량 등을 인식해서 그 상황에 맞게 실시간으로 교통 신호를 제어하는 솔루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완료한 레퍼런스를 활용해서 그 노타는 미국 캘리포니아 스마트 시티 시범 사업에 참여가 확정되었고 이 내용뿐만 아니라 주차 관제, 번호판 인식 솔루션, 좀 더 다양한 세분화된 솔루션을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다음은 니어스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니어스랩은 2015년 5월에 설립된 자율비행 기반의 산업용 드론 전문 업체입니다. 니어스랩에는 저희 스톰브리지가 2018년 6월 시리즈 A 1차 투자, 그리고 2020년 7월 시리즈 B 2차 투자 이렇게 총 2회에 걸쳐서 투자를 하였고 그 니어스랩의 경우에도 저희가 신주식을 인수하는 지분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1차 투자 이후에 그 니어스랩의 기업 가치는 3배 이상, 매출은 5배 이상, 고용은 3배 이상 증가를 하였고요.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20년부터는 소프트뱅크, 지멘스, 베스타스 등 해외 유수 대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올해부터는 좀 더 본격적인 해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니어스랩의 솔루션에 대해서도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어스랩의 드론은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다양한 시설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풍력발전기, 교량, 댐, 저희 도시에 있는 교량, 댐이 그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기존 사람이 수행하는 것 대비해서 시간, 비용, 품질 모두 우수해서 지금 안전점검 시장을 빠르게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기존 방식은 그 시설물에 실제 사람이 매달려서 사람의 눈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고 그리고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수행하기 때문에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실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니어스랩의 드론을 활용하게 되면은 니어스랩의 드론이 자동으로 시설물을 인지하고요. 그리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알아서 시설물을 돌면서 안전점검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수행한 것보다 20분의 1의 시간만 들어도 한 길을 안전점검을 할 수 있고 이 줄여진 시간만큼 유휴 비용이 감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취득한 데이터는 다 디지털 자산화돼서 디지털 데이터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네, 니어스랩의 경우에도 이 국토부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니어스랩은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교량과 댐에 대해서 이 드론에 탑재된 그 고화질 카메라로 이 시설물을 전체를 촬영해서 그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안전점검 데이터를 수기가 아닌 디지털 자산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물 안전점검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제화 작업들을 같이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법제화 부분이 더 준비가 잘 되게 된다면은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 점검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니어스랩 투자 사례까지 간략히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노타나 니어스랩 같은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기술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부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그 좋은 레퍼런스를 만들 수 있었고 이 레퍼런스 통해서 해외 진출을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도 그 정부 지자체에서 이런 혁신적인 스타트업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SOC 디지털 분야 스마트시티 투자 사례에 대해서 스톤브리지 벤처스 송영돈 이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강조를 해주신 멘트가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이 가진 이 기술을 정부 지자체와 함께 발전을 시켜왔고 이제 좋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해외 진출까지 앞두고 있다라는 내용이셨는데요. 역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투자 사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물류 분야입니다. 스마트 물류 투자 사례에 대해서 이지스 자산운용 주식회사 송선호 상무님이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지스 자산운용에서 본권 사업 개발 사례를 담당을 했었던 송선호 상무라고 합니다. 본권에 대한 물류센터 개발 사례고요. 앞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사가 진행했었던 그 영종도 내 항공물류센터 개발 사업에 대해서 개요와 배경 그리고 준공 이후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발 기여입니다. 본건 사업은 2017년부터 19년까지 약 2년여의 준비 기간을 통해서 19년 6월달에 착공하였고 그리고 올해 1월에 최종 준공하여 지금 이제 운영 개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전체 규모는 지상 1층에서 지상 6층까지 약 5만 9천 평 정도의 수준이고요. 영종도 내에서는 가장 큰 대형 현대식 물류센터입니다. 개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개발 배경에 대해서는 일단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커머스의 성장과 항공물류, 그리고 영종도의 지정학적 이점,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이 가지고 있는 국제 항공 물량, 항공 화물의 물량,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가 공급한 부지에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을 이제 지원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커머스 성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항공 물류와 연계성을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의 이제 전통적 무역 방식은 수출 기업이 고정 바이어를 B2B 방식으로 받아서 굉장히 복잡한 계약 과정을 거쳐서 주로 이제 선박을 통한 물류로 진행을 했었던 거에 반해서 최근에 몇 년간 진행되고 있는 이제 국제 전자상거래 무역의 경우에는 B2C 방식으로 주로 이제 해외 다국적에 놓여 있는 해외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굉장히 간단한 알고리즘을 통한 온라인 주문으로 주로 이제 항공을 통해서 빠르게 배송하는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최근 이제 온라인 쇼핑의 이제 국내 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약 161조까지 지금 약 지난 4, 5년간에 한 2배 정도 성장이 됐고, 이제 해외 쪽만 보더라도 약 연간 54% 정도 수준의 이제 온라인 쇼핑 해외 직접 판매액이 기록되고 있을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크로스보더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아마존의 이제 홈페이지 같은 데나 쿠팡의 홈페이지 같은 데를 들어가서 개인이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 요청을 하면 해외에 있는 생산자가 이제 해외 이제 운송회사나 항공물류회사를 통해서 수출 통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사를 통해서 국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수입 통관이나 집화 물류를 해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배송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사이에 사실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항공물류 운송회사들은 중소기업이고 자체적으로 이런 수입 통관 집화 물류를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더군다나 이제 좋은 시설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이제 활용하기가 힘든 것들에 저희가 착안하여 오프라인 물류 인프라를 공급해야겠다라는 이제 배경을 생각을 해냈고요. 거기에 이제 당연히 중요한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는 이제 가장 부동산의 핵심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그 중에서 영종도라는 곳이 과연 어떤 지리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영종도가 실질적으로 섬이지만 서울시 그리고 고양시, 인천시, 성남시 이렇게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다 1시간 이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국내 배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인천공항이라는 곳은 전 세계 약 항공화물 기준으로 약 3위 정도가 되는 수준의 대형 국제공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를 통한 환적, 그리고 국내에서 국내로 들어가는 이 모든 배송의 접점 지역에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본건 사업의 투자 방식은 스카이로지스 사모부동산 투자회사라는 이제 그 회사를 만들고 저희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지스자산운용이 가지고 있는 물류 개발 펀드와 저희가 이제 유치한 해외 투자자를 통해서 아이페즈의 인천경제자유무역지국의 LH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이제 공급한 부지 택지를 저희가 외국인 투자 비율을 충족을 시켜서 매매를 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이제 사업에 대해서 민간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제 규제 완화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이제 정부의 도움이 필요로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저희가 특허 보세 구역 이제 지정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아이페즈 투자의 외국인 투자 유치법을 통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정부가 공급한 되게 유용한 부지를 저희가 수익계약으로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었고요. 본건 사업을 통해서 개발 사업 기간 동안에는 약 8만 5천 평 정도 누계 기준으로 고용 창출을 했고, 지금부터 이제 운영 개시 단계에서는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일 기준 500명에서 1,000명 수준의 이제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의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물류센터의 경우에는 이커머스 항공물류에 대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고 친화적인 물류센터를 이제 현대적인 물류센터를 건립하고자 했고, 그 이후에 이 물류센터가 친환경 그린 물류센터로서의 자리를 매김을 함으로써 물류센터에 어떻게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는 기대 효과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공물류 인프라라 하면 이제 고품질 물류센터,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그리고 전체를 보세구역으로 이제 지정함으로 인해서 국내 항공물류 기업이나 해외 이제 항공물류 기업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그 통관이라든지 아니면 배송,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데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추후에 비디오로도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본건 물류센터가 개발 초기부터 좀 국제적인 스탠다드를 맞춰서 어떻게 보면 물류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이나 독일의 어느 물류센터보다도 뒤떨어지지 않는 최고 품질의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최근에 물류센터의 어떤 노후한 시설 그리고 열악한 작업 환경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최대한으로 해결해 보고자, 인프라 쪽에서 해결해 보고자 저희가 이제 도시적인 어떤 오피스 환경을 조성을 했고요. 그리고 쾌적한 사무실 환경뿐만 아니라 이제 녹지
그리고 이제 그 바다가 조망이 되는 이제 식당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항상 부족했었던 주차 공간,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개선을 시키고 거기다가 이제 친환경적인 태양광 발전 시스템까지 녹여 넣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가장 중요했었던 최근 물류센터의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났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류센터에서는 좀 드물게 전체 불연제 마감재를 좀 이제 금액이 많이 들더라도 전부 다 활용을 하였고요. 그로 인해서 개발 기간 동안에도 무죄로 잘 준공이 되었고, 이후에도 사실 이런 환경적인 부분과 위험 안전적인 부분을 중요시하는 이제 기업들이 충분히 다 좋게 보고 이제 입점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물류센터는 저희가 좀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저희가 이제 금융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대표적으로는 녹색 임대차 계약서 그린리스라고 하는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데요. 계약서 안에다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제 에너지나 물, 그리고 이제 폐기물의 최소화 등을 목표로 하는 이제 의무 조항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뭐 태양광,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건축 자재 등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건물을 만들어내려고 했고, 최종적으로 물류센터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오피스 건물이나 호텔 같은 거에서만 들어가는 리드 실버 인증을 저희가 취득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본권 물류센터의 준공 시점의 사진이고요. 이 사진에 앞서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비디오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북 IC 앞에 있고요. 여기가 메인 출입구고 그 위쪽이 사무 공간입니다. 물류센터는 전층이 다 트럭이 40톤짜리 트럭이 전부 접안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규격과 높이와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기준에 합당하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해당 층으로 보면 양쪽에 물류센터를 접안이라든지 아니면 배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완화 용이하게끔 많은 트럭이 접안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CG지만 운영이 되고 있고, 옥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게 직원들의 휴게 공간, 저희가 특히 회사의 이제 글로벌 펀드 기준으로 봤을 때 ESG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근로자의 근무 환경, 그리고 이제 그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이 물류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적용하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알려져 있었던 물류센터의 그 열악한 환경 대비 정원이라든지 일반 오피스나 이제 지방의 IT 회사들이나 가질 수 있을 만한 정도 수준의 사무실을, 사실은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정책적인 부분도 같이 감미를 해서 해야 되는 의무를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으로 약 1시간 동안 1메가와트 정도의 발전해서 한전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영종도 내 항공물류센터 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기대를 보고 열심히 서포트해 주시는 거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주식회사 송순호 상무님이 스마트 물류 투자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영종도 내 항공물류센터 조성 사업과 투자 진행 과정들에 대해서 내용에 담아 두셨습니다. 자, 이제 2부 세션의 마지막 발표가 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요, 지난 9월에 발표를 했었죠. 정책형 뉴딜 펀드의 추진 배경과 또 세부 출자 구조, 투자 방향에 대한 발표를 함께 하실 텐데요. 산업은행 윤동일 부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정책형 뉴딜 펀드 추진 현황에 대한 발표를 맡은 산업은행의 윤동일 부부장입니다. 정책형 뉴딜 펀드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추진 경과, 출자 구조, 출자 방향, 향후 계획, 그리고 관련된 홍보 영상을 보시는 순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 경과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고요. 이어서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및 운용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방안의 핵심은 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과 생산적 부문으로의 시중 자금의 흐름을 유도하고 국민과 투자 성과를 공유하는 데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정책형 뉴딜 펀드를 신설하고 뉴딜 인프라 펀드를 육성하고 민간 뉴딜 펀드를 활성화하는 이 세 가지 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부분은 이 정책형 뉴딜 펀드 신설 파트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9월 말께 이 어떤 분야가 뉴딜 펀드에서 투자하는 분야다라고 하는 뉴딜 펀드 후속 조치 추진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때는 뉴딜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서 이런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뉴딜 투자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요. 총 40개 분야, 200개 품목으로 확정을 했고, 이제 지속적인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 품목들은 매년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부터 지금 하고 있는 투자 설명회를 시리즈로 계속 개최해서 지금이 2021년 3월 4일이죠. 7번째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류 투자 설명회를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난 12월 말에 요 정책형 뉴딜 펀드의 계획에 따라서 총 20조 원 중에 4조 원을 올해 만들 계획인데요. 그중에 정시 출자 사업 3조 원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6일 날 제안서 접수를 받았고 시장에 관심이 꽤 많으셔서 84개의 운용사에서 3조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10조 가까운 지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지난주였죠.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위탁 운용사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서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26개 운용사가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책형 뉴딜 펀드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책형 뉴딜 펀드는 정부의 재정이 산업은행에 증자가 돼서 약 3조 원의 모펀드를 만들고요. 그리고 산업은행과 성장사다리 펀드에서 산업은행 3조 원, 성장사다리 펀드 1조 원 해서 총 4조 원의 자금을 자펀드 단으로 출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책 출자자들이 운용사를 선정하고 그 선정된 운용사들이 민간 자금 매칭을 하러 이제 앞으로 다니시게 되는데요. 이 민간 자금 매칭을 통해서 연기금 공제외 각종 금융기관, SI가 될 수 있는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유치를 해서 자펀드들을 하나씩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5년간 총 20조 원의 사업이고요. 올해는 첫 해로 4조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재정이 5,100억이 반영이 됐고요. 이게 이제 산업은행에 증자가 돼서 1월 말에 모펀드의 출자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은 저희가 이제 이 민간 자금의 대부분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 자금인데 일반 국민들도 이 투자 기회를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형 펀드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 1,400억의 국민 참여 자금이 이제 유치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한 3월 말부터 판매사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이제 정부의 재원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후순위 보강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고 또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진 자금들은 뉴딜 기업과 뉴딜 인프라에 투자가 진행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뉴딜 이런 분야가 뉴딜이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총 40개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디지털 뉴딜 쪽이 31개, 그린 뉴딜 쪽이 17개입니다. 일부 중복되는 분야들이 있어서 총 40개 분야이고 이 각 분야에는 200개 품목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요 내용을 올려놨고 관련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장하고 소통해서 그 필요한 기술들은 더 들어오고 약간 아웃데이티드된 기술들은 또 이제 그 제거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크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뉴딜 펀드는 기초 자산이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있고요. 인프라 쪽에 투자하는 펀드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제안서를 시장에서 거의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저희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특정 분야, 뉴딜 분야라는 큰 틀의 가이드라인은 정해 드렸지만 그 민간 운용사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서 이쪽 분야가 유망하고 전문성이 자기 본인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야로 이제 지원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펀드들을 저희가 투자 제한형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이 SOC 물류 디지털화도 포함되어 있는데 6대 핵심 뉴딜 산업이라는 것들을 저희 정부 부처와 협의해서 만들었고요. 이 분야로 정부에 그 자유롭게 제안을 하시고 이 6대 분야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 이외 분야를 본인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있게 저희가 많은 부분을 열어드렸고요. 뭐 그런 부분이 주요했는지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펀드뿐만 아니라 뉴딜 성장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초기에 투자가 돼서 만들어진 펀드들이 그 다음 단계 성장을 할 때 필요한 M&A나 뭐 핵심 기술 인수 자금, 뭐 사업 전환 자금. 왜 기존의 그 사업에서 피보팅을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뉴딜 관련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하고 싶으신 기업들도 있으셔서 그런 기업들에 대응하기 위한 그 뉴딜 성장형 펀드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쪽도 마찬가지로 민간에서 제안을 받아서 그 만들고 있고요. 대략 비율은 기업 투자 쪽이 한 80%, 인프라 투자 쪽이 한 20% 정도 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시는 저희가 2월 말에 운용사 선정을 완료해서 총 26개 운용사가 3조 원 규모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수시는 저희가 이 정시가 끝나고 나서 수시는 그 정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뭐 정책이나 시장 수요를 감안해서 1조 원 규모로 이달 말께 다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용사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정시 때 이미 다 공고를 하긴 했지만 펀드 방식도 이 블라인드 펀드와 프로젝트 펀드를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그 민간 자금이 어쨌든 한 65% 내지 한 70% 정도 이제 유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인 체계를 저희가 마련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장기 투자를 허용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뉴딜 인프라는 앞서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최대 20년까지도 펀드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게 장기 그 투자를 허용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민간 출자자들이 저희 쪽에 그 편하게 지원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 정부의 재정 출자금을 활용해서 대략 한 10% 펀드 전체 기준의 10% 손실은 먼저 후순위로 보강을 해주는 방식으로 민간 투자자들의 손실 부담을 좀 완화시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정부 재정을 포함한 저희 산업은행과 성장 사다리에서 발생하는 초과 수익이 있을 경우에 이 초과 수익을 민간한테 이전함으로써 민간 출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을 향유하는 그런 구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용사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조금 더 투자 위험이 높고 민간 출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정책 출자 비율을 투자 위험도 등을 평가해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민간 출자자 모집 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자펀드, 그러니까 저희가 운용사를 선정할 때 그 과거의 트랙 레코드나 운용 인력들의 전문성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외에도 뉴딜 정책에 대한 얼마만큼 이해를 하셨는지, 그리고 뉴딜 정책에 부합되는 운용 전략을 제시하셨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평가에 반영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번 수시 출자 사업에 조금 더 강조돼서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 결과 저희가 그 1월 말에 제안서를 접수했을 때 뭐 84곳의 운용사들께서 지원을 하셔가지고요, 다행히 그 어느 정도 시장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대략 한 3대2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저희가 총 26곳 운용사를 선정을 했고, 이 26곳 운용사에서 뭐 빠르면 올 여름께, 조금 더 늦으면 올 3, 4분기, 4, 4분기께 펀드를 만들어서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투자 제한형의 총 11개, 뉴딜 성장형의 3개, 또 투자 제한형 안에 이 국민 참여형의 총 9개. 그래서 전체 투자 제한형은 20개고요. 뉴딜 성장형의 3개, 인프라 투자형의 3개. 이렇게 해서 총 26개의 펀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그 분야별로 투자 설명회는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저희 가이드라인 확정했고, 정시 출자 사업은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2월까지. 3월부터가 이제 향후에 있을 예정인데요. 수시 출자 사업 공고를 3월에 해서 신속하게 펀드 결성하고 투자가 올해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과 유인책을 동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소개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죠. 우리는 정책형 뉴딜 펀드를 통해 세계 선도국가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유망한 디지털 분야와 환경에너지 분야에 투자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분야 성장 동력을 만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 정책형 뉴딜 펀드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2부 세션 마지막 발표였습니다. 산업은행 윤동일 부부장님의 발표였는데요. 정책형 뉴딜 펀드의 추진 배경과 세부 출자 구조 또 투자 방향까지 함께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딜 투자 설명회, 스마트 시티, 스마트 물류 설명회는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발표 세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드리는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사전에 참가 신청을 받으면서 구글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까지 진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답변을 좀 도와주실 5분을 앞쪽으로 모셔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박선용 사무관님 자리해 주시고요. LH 스마트개발처의 신광호 처장님, 그리고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강윤진 사무관님, 금융위원회 김예빈 사무관님, 그리고 산업은행 윤동일 부부장님께서는 앞쪽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주셨던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드리는 시간으로 함께 할 텐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답변 주실 분들 안내 좀 해드리죠. 박선용 사무관님, 신강호 초장님, 강윤진 사무관님, 김예빈 사무관님, 윤동일 부부장님 이렇게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해 주신 분들도 있으신데요. 이분들의 궁금증도 저희가 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취합된 질문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이 민간의 기술과 자율성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오히려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경제과 박선용 사무관님께서 답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변화하는 민간의 기술을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적기에 좀 뒷받침해 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좀 시너지가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스마트 시티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기술이 도시에 접목되는 분야이니만큼 민간의 기술과 자율성을 최대한 좀 보장하고 실제 적용 가능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에
스마트 시티 관련 규제를 일괄 해소해주는 스마트 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이제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서 먼저 좀 도입한 제도인데요.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이제 면제 또는 유예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기존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실제 실증을 해보거나 혹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25건의 업체에게 이런 특혜를 지원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제 기업에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홍보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해소하는 등 민간의 혁신적인 활동을 계속해서 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민간의 기술과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답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범죄, 에너지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스마트 시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스마트 시티의 차별성과 경쟁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강호 처장님께서 답을 좀 주시겠습니까? 네. 한국은 다수의 성공적인 신도시를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UCT 사업을 통해서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스마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반을 통해서 17년부터 스마트 시티 정책 추진 방향을 마련했고 18년도에는 스마트 시티 국제 인증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 시범도시 등의 신도시의 미래 혁신 기술을 테스트하고 앞으로 적용될 기술들이 노후하고 신개발지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스마트 시티의 차별성으로 본다면 가장 뛰어난 세계적으로 뛰어난 IT 기술과 함께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첨단 교통 시스템 등 경쟁력 있는 IT 기술이 그 바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을 주셨던 분에게 충분한 답변이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저는 일부에서 박선영 사무관님이 발표를 해주시면서 한국은 스마트하다라고 이렇게 멘트를 해주셨던 그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물류센터의 정의는 무엇이며 인증의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센터 규모에 따라서 스마트화 정도에 대한 차등화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첨단물류과 강윤진 사무관님께서 답을 좀 주시겠습니까? 네. 네. 스마트 물류센터는 기본적으로 첨단 물류 시설이나 장비, 시스템 등이 도입되어서 또 효율성이나 안전성, 친환경성이 우수한 물류 창고를 저희가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크게 아까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 영역에 대한 평가랑 기반 영역에 대한 평가로 나뉘는데요. 기능 영역에 대한 평가는 물류 처리 전 과정별로 개별적인 이제 첨단화되고 자동화된 시설과 장비가 어느 정도로 도입되어 있고 도입될 뿐만 아니라 정보 시스템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잘 연계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게 되고요. 이제 기반 영역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가 이러한 스마트화에 얼마나 적합한지 또 아니면 친환경성이나 안전 기준 같은 성과 관리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또 WMS와 같은 물류정보 시스템 등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도입돼 있고 또 나아가서 예를 들면 AI의 딥러닝 같은 첨단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도입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점수를 모아가지고 저희가 1에서 5등급까지 인증 등급을 부여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물류창고 규모별로 좀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실제로 인증은 저희가 이제 기업에서 자체 평가를 서면으로 제출한 거를 토대로 현장 실사를 인증 심사단을 꾸려 나가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때 나갔을 때 각 물류창고의 뭐 규모라든지 특성에 맞게 개별적인 인증 기준을 다소 좀 조정할 수 있으니 이제 물류창고 규모에 따라서 좀 특성을 반영해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좀 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현재 마련하는 중이고 빠르면 3월 안에 좀 더 자세한 기준을 공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월 안에 조금 더 정확한 기준이 마련될 것 같다라는 마지막 답변을 이렇게 정리로 해주셨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안정화가 되길 바란다라는 저의 바람까지 담아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정책성 펀드들의 경우 국내 사업에 한정해서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딜 펀드도 마찬가지일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김예빈 사무관님께서 답을 좀 해주실까요? 네, 뉴딜 펀드의 경우 순수 비거주자의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하지만 다만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나 국내 기업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국내 기업과 매출 관계에 있거나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도움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해외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김예빈 사무관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질문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죠. 뉴딜 펀드에 투자를 받으려면 국내 법인이어야 합니까? 국내 법인 소유의 해외 자회사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우리 윤동일 부부장님께서 답을 주시겠습니까? 그 앞선 질문에 네. 연결되는 질문 같은데요. 네네네. 저희가 이제 기존에 공고를 하고 FAQ라고 그 자주 묻는 질문란에다 올린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국내 기업의 해외 지사 아니면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과 조인트벤처로 설립을 했던 경우 이런 것들은 저희가 투자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기업과의 관련성이나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연관이 된다면 뉴딜 펀드도 투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국내 기업 육성이 펀드 조성의 큰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 해외 요런 식의 해외 투자는 최대 펀드에서 뭐 20%, 25% 이내에서 하도록 좀 유도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뭐 국내 기업의 해외 지산은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전에 구글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셨던 공통된 질문들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신 5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고요. 또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사가 진행될 때 많은 분들이 오늘 영상과 발표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문의를 좀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영상 같은 경우는 국토부와 금융위 유튜브 채널에 저희가 행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발표 자료 같은 경우는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저에게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행사장 로비 안쪽에서 여러분과 함께 정책 운영 현장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부, 2부 세션을 함께 하셨지만 함께 하면서 풀리지 않았던 궁금증이 있거나 좀 알아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행사장 로비 쪽에서 4시 30분부터 30분 동안 저희가 추가로 현장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뉴딜 투자 설명회 오늘 7번째 행사로 진행을 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물류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튜브로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종종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 보내주신 여러 기관과 개인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교류의 장이 돼서 정책 수단을 공유함과 동시에 함께 또 나눌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투자 기반이 마련돼서 세계 최고의 스마트 시티 국가로 나아가는 그 계기가 되길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들어주시고 또 좋은 의견 공유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유튜브로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게 돌아가시고요. 코로나19 위기 여러분과 함께 하루빨리 이겨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김승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